내 영혼의 북가시나무 이 작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럼 왜 봐야 되는 건가요? 요번에 모의고사가 자유에 대한 억압이었단 말이야. 이 자유 억압에 관한 시거든. 내 영혼을 이 북가시나무라는 것에 비유를 했단 말이지. 그래서 특히 이 북가시나무가 가로수 나무들인데 그것들을 일렬하게 기대로 딱딱 잘라서 된 나무들이 있지. 다듬어지는 모습. 이 다듬어진다가 이퀄 자유가 억압되는 거지. 특히 영혼이라는 건 나의 사상적인 자유가 사라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사상적 자유를 억압하는 건 당연히 몰라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독재로서 상징하는 거지. 이건 몰라도 돼. 이런 거 묻지 않으니까. 어쨌든 독재에 의해서 나의 사상적 자유가 영원히 억압되고 있어서 당연히 그 슬픔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억압되고 있는 이 상황을 슬퍼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사상을 시든 글이든 시인일 테니까 쓰고 싶다라는 소망 이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요거 영혼 내 영혼 그럼 나는 어떤 영혼인가? 근데 왜 북가시나무는 도로변에서 깎이고 다듬어지는 나무의 대표다. 깎이고 다듬어지는 모습을 나의 영혼이 다듬어지는 걸로 이렇게 요거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자를 북가시나무에 깎고 다듬어지는 고통, 시인, 지식인의 모습에 그를 깎는 이 여기를 북가시나무를 다듬는 이런 것들은 독재, 낫이나 톱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다듬어 폭력적인 현실이고 억압적인 세력이고 혼탁한 이념이고 아직도 우리는 그렇지? 아직도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독재여서 이것만 해 라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요즘은 독재 역할을 하는 게 대중이지. 독재보다 더 무서운 게 대중이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을 안 해. 자기하고 다르면 무조건 밟아버리려고 하는. 예전에는 지식인들만을 대상으로 독재가 억압을 했다면 요즘 대중들은 자기와 다르면 무조건 억압의 대상이 되어버리지. 그렇지? 특히 한국은 지금 뭔가 말을 할 수가 없지. 나는 내 책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다수가 독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다수라는 숫자적인 우위가 지배하는 사회. 모두가 개인일 뿐인데 모두가 소수일 뿐인데 어떻게 다수라는 말이 성립하는 유일한 한국인 것 같아? 다수란 말은 성립해서는 안 돼.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순수한 세계를 지향한다. 참된 자유, 사랑의 시 그거를 이제 막 싸게 트는 보험, 새싹, 과일 이런 거에 비유했다. 자 해석의 근거를 보시면 문학에서 자연의 역할인데 문학에서 자연은 시적 화자나 글쓴이에게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대상 이상 역할을 한다. 초등학생도 아는 얘기죠. 어떤 대상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려고 한다는 건 동시가 되는 거지, 동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을 볼 때 내가 이런 걸 고른다는 거지. 정말 단순히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시들이 있어. 문학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 그런 건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지. 문학적인 측면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무조건 굴려서 이거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찍는 게 아니고. 최수모라는 이 작가는 계속 상징적으로 독재를 이야기하는 의미적 가치가 있는 작가이기 때문에 자연은 인간이 처한 현실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하며 당연하지. 그 속에서 인간이 나아갈 방향과 자세를 암시해주기도 하지. 당연한 거지 뭐. 최수모의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는 자연과 인간의 모습을 대응시켜서 대조가 아니지. 북가시나무랑 화자의 나를 대응 같은 거로 보는 거지. 앙상한 나뭇가지에 새로운 싹이 돋아나듯 잘렸지만 겨울이지만 앙상하지만 황폐해진 화자의 영혼도 왜? 이제 다 영혼을 빼앗겼기 때문에 영혼도 순수하고 자유로운 하늘 아래서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하고 있다. 자, 흰 바람벽 있어 백석 흰 바람벽이 있어 라고 되어 있을 때 이 백석이라는 작가의 입장은 우리가 일제에 보통 유랑의 타향살이에 그래서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이것을 보통은 여긴 그렇진 않지만 우리 전통적 삶의 모습을 공동체, 농촌의 공동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리워하는 방식으로 쓰는 게 백석이라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가지. 여기서는 흰 바람벽, 흰 바람벽은 영화로 말하면 스크린. 일단 바람벽이라는 건 흰 바람벽. 바람벽은
일단은 우리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벽이야. 벽인데 겨우 바람 맞을 정도니까 이것만 봐도 지금 화자는 굉장히 가난하고 당연히 이건 기본이잖아. 마이너스 현실에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그 마이너스 현실이 바로 타향살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두 가지, 이 흰 바람벽이라는 이 스크린에 이 화자의 생각들이 비춰져 보이는 걸 한 거야. 딱 비추는 거야. 생각이 시각화되어 있는 거지. 생각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기법이지. 그 내용은 정해진 거지. 이제 고향에 대한 그림, 어머니에 대한 그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림. 그러면서도 자신의 이 가난하고 자신의 지금 힘든 현실을 이제 운명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띠지. 왜? 위대한 작가들도 모두 그랬듯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시죠 뭐. 화자가 흰 바람벽에 자신의 생각을 띄워보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지금 위치가, 처지가 얼마나 쓸쓸한지 처지를 드러내고, 그 흰 바람벽 스크린 속에 그리운 어머니, 고생하는 어머니가 보이고, 차가운 얼음에 빨래하시는 사랑하는 사람이 보이고, 따뜻함. 그렇지만 운명농주로 이 가난과 타향살이를 수용함. 그래서 나는 가난에 굴복하지 않는 고결한 삶을 살리라. Why? 프랑시스 잼. 점심에 뭐 도연명 라이넬 마리아 릴케. 라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것처럼 나 역시도 그렇게 살리라 라고. 그래서 흰 바람벽 속에 나오는 게 가난하고 늙은 어머니는 연민과 차가움으로,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은 연정과 따뜻함으로, 감각적 대비는 있지만 어쨌든 바람벽에 등장하는 모습들 다 그리움의 대상들.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바람벽이기 때문에 가난, 타향, 그리움, 요거만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자, 대의구조라는 건 서로 이렇게 위치시켰는데 대비적으로 되고 대응시켜서도 위치시킨다는 거지. 시적 인재 대상들이 시공간, 시적상 뭐 등등등 필요 없고, 이러한 범주 내에서 대상들을 병치는 요즘 자주 나오지. 2개 이상 같이 넣는 거야. 아까 어머니와 사랑하는 사랑, 차가움, 따뜻함. 그래서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주제의식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흰 바람벽에서는 늙은 어머니와 사랑하는 사람을 그거지. 그리움. 그래 있습니다. 그리움. 그러니까 이별이지 뭐. 이별인데 우리 고향과 이별이지. 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고향과 이별이라서 타향살이고 계절이 겨울이야. 그러니까 더 힘들겠지, 더 외롭겠지. 그래서 겨울이면서 이게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가 눈이야.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여기에 눈이 내리고 있는데 분명히 북적인 고향은 더 눈이 내릴 거라는 거지. 그런데 언제나 우리가 기본 조건이 고향은 플러스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고향은 더 플러스가 되기를, 복된 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뭐뭐 오는가 라는 반복을 통해서, 눈이 오는가 궁금해하는 걸 통해서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오는가 반복. 연세법이라는 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건데, 비슷한 말을 배치해서 표현 효과를 얻고자 하면 이거 표현 방식, 반복법은 뭐 의미, 강조 다 알지. 운율 형성 다 알 거야. 그리고 수미상관, 요번에 나온 첫 번째 어원과 마지막 어원이 같은 내용이면 수미상관. 그럴 때는 구조적인 안정감을 준다 정도. 자, 어쨌든 쭉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 보면 될 것 같고, 계속 반복 얘기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아닙니다. 연세법은 앞에 말을 뒤에서 다시 받아서 꼬리에 꼬리 무는 거고 다 알 거야. 보면 얘기할게. 연세법은 논리를 정면하게 발전시키거나 심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어쨌든 심화 요거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제목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명암리 길. 명암리라는 건 밝고 어둠이야. 원래 밝고 어둠이라는 것은 빛에 관한 얘기야. 그럼 빛 얘기하면 시가 아니겠지? 이 빛, 길, 인생이야.
실제 로드 길도 되지만 우리 보통 길하면 인생이거든. 그래서 요 빛, 화자의 삶, 인생에서의 밝고 어둠을 성찰해 보는 거야. 특히 내 삶에서의 아직 어둠, 낯선 길, 내 감정들, 내 속의 인생에서 내가 아직 밖으로 끄집어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것들, 낯선 감정들을 내가 성찰을 통해서 만나보는 거야. 나의 낯선 감정들을. 그러니까 명암리라는 실제로 동네 이름이야. 동네 이름을 토대로 또 명암리 그 길 위에서 인생을 성찰해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명암리라는 지명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해보는 거지. 내 삶의 길은 어떤가? 라고. 어느 부분이 밝고 어떤 부분이 어두운가? 빛만 밝고 어둠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면에도 밝고 어둠이 있었다. 그리고 새롭고 그리고 낯설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내면들을 만나보는 거야. 여러분들도 한 번쯤 돌아보지? 내 삶이 어떤가? 이거하고 똑같고 이거는 필요 없고.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시는 보다시피 뭐가 없어? 마침표가 없어. 마침표, 쉼표 이런 게 없어. 그래서 이거는 연속적인 느낌을 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마침표라든가 쉼표라는 이 표지를 생략을 했어. 또 그래서 산문적인 성격이 강해. 숨바꼭질, 이 시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 제목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숨바꼭질. 숨바꼭질의 특징이 뭐니? 특징이 있나요? 숨바꼭질의 특징이? 이걸 핵심으로 해야 돼. 이건 숨바꼭질은 일단 숨어야지. 근데 결국은 다시 찾는 거지. 다시 돌아오는 거지.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숨바꼭질의 특징. 숨는다, 사라진다. 그러나 이건 다시 나온다. 먼저 와서 찜 해야 되잖아. 이게 숨바꼭질이야. 그럼 이게 요 제목으로 이거 숨었다가 다시 돌아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 죽음과 다시 탄생의 순환 과정을 비유한 겁니다. 이게 제목으로 끝날 수 있는 숨바꼭질. 말이지. 작가들은 제목을 그냥 쓰진 않습니다. 자, 숨바꼭질. 여기서는 늙은 당나귀의 커다란 몸집이 쓰러집니다. 죽습니다. 죽어서 이제 미세한 세포로 돌아가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까요? 먼지로 돌아가겠지. 이 현상을 숨바꼭질, 당나귀가 숨바꼭질 한다고 비유해. 그러면 당나귀는 지금 죽음을 통해 사라짐. 그러나 죽음으로 인해서 또 다른 형태로 다시 살아날 것임. 들개의 윤회, 돌구통. 그래서 결국은 이 죽음이라는 건 다시 태어남의 전조이다. 끝이 아니다. 라는 거지. 끝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죽음이라는 건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거고 순응해야 될 섭니다. 어쨌든 슬픈 일이 아니다. 그냥 우리 이론에서 다 했어. 삶과 죽음을 갖다 다루고 있다면 얘 둘은 같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다. 순환이다. 문학에서 소멸과 생성, 죽음과 삶. 문학작품에서는 소멸과 생성, 죽음과 삶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것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 죽음을 존재의 단순한 소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과 생성의 근원으로 본다. 이게 포인트고, 한 존재의 죽음이 다른 존재의 생명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이치를 일깨워준다. 흰 부추꽃으로. 이것도 의미가 있는 작품인데 똑같아. 제목을 보고서는 조금 알 수가 없는데, 흰 부추꽃으로라는 것은 우로 이렇게 하다 이렇게 된 거거든. 이게. 그럼 아까처럼 똑같이 흰색이라는 또 의미는 흰재로부터 연상이 되는 거야. 뭔가 태우고 나면 흰재가 남잖아. 재가 희잖아. 뭐 불을 안 피워봐서는 알 수가 있나 그러지. 뭐 시골에서 막 이런 거 해봐야지. 흰재가, 그럼 흰재가 된다는 말은 이 나무가, 특히 옹이 박힌 나무가 뜨겁게 타고 나면 재가 되거든. 그럼 이 흰재가 또 뿌려져서 이 부추밭에 흰 부추꽃으로 다시 탄생한다는 거 똑같은 논리야. 이 옹이 박힌 나무가 죽음이잖아. 타서 이거 어떻게 보면 죽음이잖아. 근데 이 죽음은 또 다른 뭐가 되는 거야. 이 흰 부추꽃이라는 부추꽃의 재료가 되는 거야. 흙이 되는 거야. 다시 또 다른 탄생의 거시가 되는 똑같은 구조로 되는 거지. 그러면 왜 하필이면 옹이 박힌 나무인가? 옹이 박힌 나무라면 나무 중에 그 옹이가 박혀 있으면 나무를 옹이 박힌 나무를 본 적이 또 없잖아요. 옹이
나무가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박혀 있잖아. 상처 같은 게 박혀 있는 거잖아. 상처. 그럼 우리가 나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상처가 많은 인생들, 이런 인생들. 그럼 화자도 살아오면서 상처가 많아. 그렇지. 상처 없는 사람이 누군들 있겠는가? 없어. 다. 그래서 요 상처, 요 옹이 박힌 나무가 근데 더 잘 타고 오래 타? 그럼 뜨겁게 불길에 타서 흰 재가 돼서 다시 흰 부추꽃으로 라는 말은 나의 상처를 태워서 날 죽이는 게 아니고 나의 상처를 태워서 나는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고 싶은, 이게 새로운 삶인 거지. 부추꽃으로 태어나고 싶은 화자의 소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문제 틀리면 안 되는 게, 이때 옹이 박힌 나무일수록 더 타오른다. 불에 타다가 나쁜 게 아니야. 불에 타다. 이거는 나의 상처를 이겨내는 거야. 상처를 버리는 거,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이야. 이게 이 제목의 포인트야. 상처가 있다면 언젠가는 태울 수 있겠지. 자, 옹이 박힌 나무, 삶의 무거움, 상처, 이게 있었는데, 이게 무겁게 타오른다. 상처를 소멸시키는 과정이고, 반대로 생성의 근원이 된다. 타고 남으면 재가 남는다. 소멸인데 다시 이 재가 흰 부추꽃으로 연결돼서 흰색으로 연결이 되면서 또 이거에 재료가 되면서 뿌려지면서 다시 새로운 삶과 연결되는 것이다. 그렇지? 그래서 옹이 박힌 나무를 보면서 저 나무도 불일 때는 엄청 활 타오르겠지? 재가 되겠지? 하면서 나도 저 옹이 박힌 나무처럼 나도 활 타올라서 태워서 새로운 삶으로 가고 싶다 라는 걸 성찰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